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번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제과 순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과자를 만들 때 일련의 이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위에다 적었어요. 모든 과자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겠죠. 뭐 다른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과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과 기본 제조 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반죽법 결정. 자, 예를 들어 아까 그 반죽형 반죽, 거품형 반죽, 시폰형 반죽에 각각의 제조법들이 있죠.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제조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합표를 작성을 해요. 배합표. 그 다음에 배합표를 보고 재료를 계량을 하고, 그리고 그 제조법에 맞춰서 반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반죽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적용과 혹은 이제 패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과이기 때문에 발효가 없죠. 바로 굽거나 혹은 튀기거나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장식을 해서 포장을 해서 자, 매장에 내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제과 제조 공정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반죽법 결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에는요 반죽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반죽형 반죽, 거품형 반죽, 시폰형 반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페이스트리 반죽이라는 게 또 있죠. 페이스트리 반죽.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만 정리를 했는데 페이스트리 반죽까지 해서 총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이제 자, 반죽형 반죽을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조법이 거기에는 벌써 교재 시험에서 언급하는 것은 벌써 제법만이 하더라도 네 가지가 돼요. 그거 이상의 또 변형된 제법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 기본 제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은 그 변형들이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제조법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제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냥 막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오늘은 크림법, 내일은 블렌딩법 이런 게 아니라 자, 책을 한번 보세요. 과자 완제품에 부여하고자 하는 식감. 내가 부드러움을, 내가 가벼움을, 아니면 가벼움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뭐 이런 식감을 질감을 결정하고 팽창 형태. 내가 화학 팽창을 쓸 거냐, 물리적인 팽창을 쓸 거냐, 아니면 복합형이 더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 혹은 생화학적인 것까지도 같이 써요. 요즘 제과에는 이런 팽창 방법을 염두에 둬야 되고 판매 형태. 내가 이게 굽자마자 바로 파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냉장고에 숙성시켜서 파는 거냐, 뭐 이런 판매 형태도 소비자의 기호도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가볍고 부드러운 것만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질감을 캐치하고 식감을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자의 생산량, 또 생산량을 또 고려해야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제과장, 셰프부터 시작해서 다른 셰프들의 어떤 숙련도도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반죽법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냥 뭐 무조건 뭐 가볍고 부드러운 게 좋으니까 시폰법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알아두시고, 다음에 배합표 작성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황금 레시피, 황금 레시피를 이제 찾고자 노력을 하죠. 근데 저는 강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금 레시피는 없다. 왜 없냐? 아니, 사람마다 좋아하는, 맛있다고 하는 맛의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황금 레시피가 존재하느냐? 내가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령, 성비, 그 다음에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그리고
이 또 경험치, 그러니까 뭐 해외 많이 나가서 적게 나가냐, 많이 나가서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이냐, 아니면 뭐 그냥 그 경험의 어떤 그 범위가 좀 좁은 분과 그 경험의 범위가 넓은 분과 이런 또 이 생각하는 맛의 기준이 많이 틀려요. 근데 이것을 그냥 대량 생산 라인처럼 그냥 대중화시켜서 획일화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황금 레시피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출점해서 혹은 내가 근무하는 곳에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그 좋아하는 선호도를 내가 계속 그 시식이라든지 소비자와의 그 대면을 통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레시피를 조절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실습복을 입고 강의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론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배경 지식, 선수학습이자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시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이 과자 반죽이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레시피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레시피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이커스 퍼센티지와 또 하나는 트루 퍼센티지인데, 이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소규모 제과점에서, 트루 퍼센티지는 대량 생산 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소규모 제과점에서는 왜 베이커스 퍼센티지를 쓰느냐? 이게 바로 우리 소규모 제과점이 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에요. 왜? 소비자와 면대면 접촉을 통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바로바로 과자에 반영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이 소규모 제과점의 장점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제 대량 생산에서의 장점은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가격을 절감하니까 가격이 적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장점이고 그것이 레시피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소규모 제과점에서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해서 트루 퍼센티지는 대량 생산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그 의의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도 많이 쓰는 배합표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페이지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은 반죽형 반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반죽형 반죽에만. 그리고 고율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 사용량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많이 들어가고 전체 액체가 설탕량보다 많으면 고율배합. 그 반대를 저율배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왜 설탕을 많이 넣고 물을 많이 넣느냐? 설탕을 많이 넣는데 설탕을 용해시키지 않고 입자 형태로 있으면 이게 지나치게 퍼져버린다든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설탕 입자가 많은 형태로 반죽이 만들어지면은 표면에 반점이 생겨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또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서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빵을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너무 달달하는 게 단점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을 한번 비교하면서 특징별로 그 현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합률에 따른 반죽 상태의 비교. 자, 현상, 믹싱 중 공기 혼입 정도, 반죽의 비중, 화학 팽창제 사용량, 그리고 굽기 온도. 자, 배합률에 따라서 고율배합, 저율배합 나누고, 자, 고율배합만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믹싱 중 공기 혼입 정도 고율배합 많다. 왜 많냐? 그러니까 그 유지가 많이 들어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반죽형 반죽에만 쓰여지는 이 개념이라고. 반죽형 반죽에서
유지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유지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공기 혼입 정도는 많다. 이해되죠? 두 번째, 비중이 낮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비중값은 낮아집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갔으니 팽창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화학 팽창제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화학 팽창제를 줄인다. 그리고 굽는 온도가 낮다. 자,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색이 잘 나잖아요. 그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저율배합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쉽게 암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배합률 조절 공식의 비교 보도록 할까요? 자, 그 고율배합의 특징만 암기하면 돼요. 자, 고율배합이란 설탕량이 밀가루보다 많다. 두 번째, 액체 재료가 밀가루보다 많다. 그리고 설탕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재료의 양이 전체 액체 재료의 양이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적으면 입자가 남게 되고 입자가 남으면 표면에 반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퍼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액체 재료는 설탕보다 많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란도 쇼트닝보다 많다. 이렇게 해서 고율배합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합률에 따른 굽기 비교 고율배합은 저온 장시간. 그래서 저온 장시간을 영어로 이제 시험 문제 내죠. 오버 베이킹. 암기할 때 오버타임. 오버타임 베이킹이라고 좀 암기하시면 돼요. 연장 근무 OT에서 오버 베이킹 이렇게. 그다음에 저율배합은 고온 단시간. 그래서 언더 타임 베이킹, 언더 베이킹 이렇게 해서 고온 단시간 이렇게 나름의 방법으로 좀 잘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재료 계량, 재료 계량은 신속, 정확, 청결하게 계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액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량으로도 계량할 수 있고 부피로도 계량할 수 있으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에 들어가는 이제 물을 이제 부피로 많이 이제 계량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중량으로 재니까 중량 계량법, 뭐 계량하기 방법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 만들기. 자, 이 부분은 조금 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고 뭐 나오는 개수는 정해져 있죠. 뭐 한두 문제긴 한데 우리 제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보도록 하죠. 과자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반죽을 만들려면 첫 번째 반죽의 온도, 두 번째 반죽의 되기, 세 번째 반죽의 pH, 그리고 반죽의 비중 이렇게 온도, 비중, pH, 되기를 맞추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되기는 그 레이어 케이크와 파운드 케이크에서만 이제 되기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앞전에 1강에서 잠깐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 물에 있어서 물을 가지고 이제 되기를 조절하는데 순수한 물만 생각하지 말고 액체 재료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이라든지 고체 재료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도 염두에 두면서 되기 조절을 해라. 뭐 이런 얘기 이제 되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되기가 그 계량만 똑같이 했다고 해서 되기가 일정한 건 아니에요. 되기라는 게 그 똑같은 재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계절적인 요소에 의해서 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되기 조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배합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되기를 염두에 두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요건 레이어 케이크와 파운드 케이크 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서는 반죽의 온도와 반죽의 비중과 반죽의 pH만 이야기합니다. 자, 책을 보세요. 41페이지 반죽의 온도. 자, 반죽 온도가 미치는 영향. 자, 반죽 온도는요. 완제품에 어떤 영향, 반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암기해야 되죠. 반죽의 온도는 반죽의 기포력과 포집력에 영향을 미친다. 반죽의 온도는 반죽의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 반죽 온도는 반죽의 굽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리고 완제품입니다. 반죽 온도는 완제품의 내부적, 외부적 특성인 기공, 조직, 부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반죽의 온도는 완제품의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죽의 온도가 이렇게 반죽과 완제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죽의 온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춰야 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반죽의 종류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좀 틀려요. 온도가. 자, 책을 보시면 자, 반죽 온도가 거품형 반죽에 미치는 영향. 반죽 온도가 낮으면 예, 거품형 반죽이라고 하는 것이 계란을 이용해서 반죽 속에 공기를 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죽 온도가 낮으면 계란에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자,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반죽 속에 공기 혼입이 적으니 부피가 작을 거고, 부피가 작은 상태에서 구우면 조직은 조밀하고 기공은 작고 그다음에 식감은 나쁠 거고, 그렇죠? 굽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굽는 시간은 반죽 온도가 낮으니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반죽 온도가 높아요. 계란의 기포력이 좋아요. 그래서 반죽 속에 공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자, 반죽 속에 공기의 혼입량이 많아요. 자, 비중이 어떻습니까? 낮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했어요? 커지겠죠? 자, 기공과 조직 생각해 보죠. 기공은 커지니까 거칠다라고 얘기하고 조직은 거칠고 기공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피가 빨리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죽 온도가 낮으면 높으면이라고 해서 이 거품형 반죽에 미치는 영향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죽 온도가 반죽형에 미치는 영향은 또 틀려요. 자, 반죽 온도가 낮으면 유지가 어떻게 되냐면 응고가 돼요. 덩어리가 져. 그러니까 반죽 속에 공기의 혼입량이 적어져요. 그러면 공기의 혼입량이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일어나겠죠. 자, 반죽의 온도가 높아요.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 유지가 어떻게 되냐면 녹죠. 녹으니까 반죽 속에 공기의 혼입량이 적어요. 그래서 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반죽형 반죽 케이크에 있어서는 반죽의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이유는 다르지만 반죽 속에 혼입되는 공기의 양이 적어서 결과값이 같게 나온다. 그 결과값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확인하셔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게 뭐냐? 자, 반죽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 반죽의 온도가 가장 낮은 게 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과자 반죽의 희망 결과 온도가 가장 낮은 제품은 퍼프 페이츄리. 과자 반죽의 희망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슈 이렇게 되겠고요. 퍼프 페이츄리 같은 경우에는 희망 온도가 20도, 그리고 슈 같은 경우에는 희망 온도가 4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죽 온도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반죽 온도 조절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요 공식을 잘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적용을 하셔서 반죽의 온도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반죽 온도를 좀 이해하는 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결과 반죽 온도는 반죽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값의 합의 평균이다.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과 반죽, 자, 내가 반죽을 만들었어요. 반죽을 만들었는데 그 반죽 온도가 예를 들어 24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24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소는 첫째, 재료의 온도. 둘째, 작업장의 온도. 셋째는 뭡니까? 마찰. 반죽과 믹서. 마찰하면서 마찰열. 이 세 가지죠. 그러면 이제 재료의 온도는 들어가는 재료 양이 많은 것만 고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과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설탕, 쇼트닝, 계란,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변수값으로 잡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적게 들어가는 배합일 경우에는 뭐 그렇게 그 변수값으로 빼도 돼요. 근데 이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다 넣은 거예요. 자, 재료는 이제 그렇게 제과에 있어서는 이렇다라고 이제 기본값으로 하는 거, 기본 반죽값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 그리고 이제 마찰 계수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 나누면 그 변수값에 나누기로 하면 마찰 계수가 결과값이 나오죠. 결과 반죽 온도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내 온도랑 재료 온도는 온도계로 찍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마찰열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여러 변수값에 의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찰열은 그냥 계산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라고 해놓고 반죽온도 조절 계산법에 있어서 한 번 믹싱을 사전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결과 반죽을 이용해서 마찰 계수를 뽑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그 사용할 물의 온도, 얼음 사용량, 조절하여 사용할 수돗물의 양을 순서대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예.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42페이지 비중의 정의. 예. 자, 비중이란 과자 반죽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물에 대한 비례값으로 나타낸 상대적 수치다. 상대적 수치가 중요해요. 자,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반죽 속에 과자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수치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양의 무게만 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이라고 하는 기준값을 두고 그거를 가지고 반죽을 이렇게 측정해서 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절대값이다. 정확한 값을 산출한 것이 비중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례해서 그냥 비례해서 이 정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때문에 이 포인트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젤리롤 케이크와 스폰지 케이크가 있다고 칩시다. 스폰지 케이크의 반죽의 비중이 0.4야. 그 다음에 젤리롤 케이크의 비중이 0.4야. 그러면 이 0.4가 똑같이 0.4라고 해도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젤리롤 케이크에만 같은 제품에 있어서 공기의 혼입의 정도를 일정하게 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지 그 비중값을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상대적 수치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되게 유치하리만큼 간단한 문제. 그냥 비중 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고 지금 밑에 43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계산법도 적어놨어요. 적어놨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비중이라는 정의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완제품의 외부와 내부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면 비중은 케이크 제품의 부피 기공 조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비중이 높으면 낮으면 해서 이제 부피와 조직과 그 다음에 기공에 이렇게 영향 미치는 걸 적었습니다. 자, 보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이제 반죽의 pH 보도록 그 위에 팁이 있죠. 팁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방금 드렸듯이 파운드 케이크 비중이 0.75, 그 다음에 레이어 케이크 0.85, 스폰지 케이크 0.5, 롤 케이크 0.4에서 0.5인데 이렇게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기서 지금 단순 비교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거, 롤 케이크. 이건 단순 비교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롤 케이크에 있어서만의 비중값이 의미 있는 거고 레이어는 레이어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은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비중을 측정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비중을 측정해야 되느냐? 자, 롤 케이크를 만들어요. 자, 롤 케이크를 만들 때 박스가 정해져 있겠죠. 박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박스에 항상 약속을 했겠죠. 이 박스의 크기가 이만큼 꽉 찬 정도로 만들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재료에다가 이제 반죽을 만들 때 들어가는 공기의 양에서 이제 롤케이크의 부피가 결정이 돼서 제작해 놓은 박스에 제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장장이 할 때는 비중을 0.4로 맞춰가지고 박스를 넘치게. 그 다음에 부공이 만들 때는 딱 맞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장장과 부공이 쉬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초보자가 만들어. 근데 비중을 0.3으로 만들어. 공기를 많이 넣어. 그러면 그 롤케이크 박스를
넘쳐. 이런 문제 되잖아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별로 비중을 일정하게 맞춘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완제품의 기공 조직 부피를 일정하게 맞추고 결과적으로는 제작된 박스에 일정하게 나오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실은 의미가 없지만 하여튼 뭐 시험 문제에 맞춰서 책은 정리했습니다. 다음 반죽의 pH 보도록 하죠. 반죽의 pH를 왜 하느냐. 자, 아무리 재료 계량을 정확하게 해서 제품을 내가 알고 있는 제조법으로 정확하게 만들었다 해도 제품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품의 선도에 신선도를 선도라고 얘기하는데 선도에 의해서 틀려지는 거야. 그러면 제품의 신선도는 무슨 영향을 받아요? 반죽의 pH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반죽의 pH에 의해서 자, 뒷장에 보십시오. 44페이지에 보면 이 pH가 변해요.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공이라든지 색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부피, 맛에 영향을 미치면서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자를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들을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항상 해왔던 선배님들이 가르쳐줬던 제조법으로 정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제품이 잘 안 만들어지면 그때는 제품의 신선도, 즉 pH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선도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문제 때문에 pH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로 단지 뭐 시험 문제 몇 개 맞추자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항상 여러분들 관연도 기출 문제 봐서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데이터 값이라든지 표피적인 문제를 내죠. 자,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pH의 의미에 있어서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냐면 pH 4번에 pH의 의미에서 4번에 pH 1의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배가 차이 난다. 이거. 그리고 그러므로 pH 수치가 1 상승할 때마다 10배가 희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의 적정 pH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pH가 가장 낮은 제품이 뭐냐? 가장 높은 제품이 뭐냐? 이렇게 지금 팁으로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증류수의 pH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 물에다가 pH 5인 물에다가 증류수를 집어넣으면 pH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고 이런 쪽의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pH가 산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산도인데 이제 산도와 pH는 엄연히 틀린 말이에요. 그 산도라고 하는 것은 산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p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소 이온 농도예요. pH라는 수소 이온 농도. 그 산도라는 것은 산성의 정도. 다르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산이 강한 경우에는 뭐냐? 이렇게 너무 고운 기공, 여린 껍질색, 연한 양, 톡 쏘는 신맛, 빈약한 제품의 부피가 나온다. 알칼리성은 그 반대 현상이 생기죠.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이제 팁으로 정리를 했어요. 산은 글루텐을 응고시켜 부피 팽창을 방지하기 때문에 기공이 작고 조직이 조밀하다. 그리고 당의 열반응도 방해하기 때문에 껍질색이 여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죠. 이제 알칼리는 그의 반대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을 암기하고 위에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내가 제품마다 적정 pH가 있는데 적정 pH 값이 안 나왔어.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쭉 관성대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pH를 확인해 보는 거죠. pH를 딱 찍어 봤는데 pH가 지나치게 완제품의 적정 pH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러면 이제 요런 재료를 집어넣어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조절을. 그래서 조절 재료 이렇게 넣어놨어요. 요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팁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암기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pH 조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pH를 낮추고자 할 때는 뭘 집어넣는다? 주석산 크림을. 높이고자 할 때는 뭘 집어넣는다? 중조를. 그리고 완제품의 향과 색을 진하게 하려면 알칼리성 재료인 중조를. 예를 들어서 쿠키를 만드는데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는데 팽창제로 중조를 집어넣는 배합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pH 조절 목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쿠키색을 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배합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팽창제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중조를 집어넣는다. 이것은 pH 조절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완제품의 향과 색을 여리게 하려면 산성재료인 주석산 크림을 집어넣는다. 요거 이제 엔젤 푸드 케이크,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요거 이제 실기시험 품목에는 없지만, 예전에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는 이제 실기 품목에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pH를 조절해서 색과 향을 조절할 목적으로 넣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팽창제 반응 후 잔유 물질에 따른 pH의 변화, 중조 같은 경우에는 탄산 나트륨, 그러니까 중조를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죠. 반응하면 탄산 나트륨이 남아요. 그 다음에 이스파타는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의 이니셜을 쓴 거예요. 일본 말인데 이스파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어입니다. 잔유물을 염화나트륨을 만들어요. 요거 그래서 pH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쉬었다가 다시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